예, 그러면 오늘 첫날 강의, 둘째 날 강의, 첫 강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충근 박사님, 여러분들께서 너무 잘 아시죠? 예, 국제정치 관련해서 요즘 너무 좋은 강연들 해주시고 계신데요. 개인적으로는 사실 오늘 처음 뵙습니다. 원래 예전부터 뵙고 싶었는데 오늘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큰 박수로 이충근 박사님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직접 뵙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까? 저를 이전에도? 예. 요새 제가 작년 좀 한 1년 넘은 것 같아요. 방송을 국제 정치 관련 방송을 하는데 최근에는 제가 그냥 혼자서 방송을 하는데 들으시는 분들이 꽤 많으셔가지고 저를 직접 보지 않았어도 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방송을 하게 된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트루스입니다. 트루스. 왜 이 세상은 맞지 않는 얘기들이 이렇게 너무 횡행할까? 그래가지고 좀 올바른 것을 좀 이렇게 알려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방송을 시작을 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서 공감을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우리가 여기 서울대학교 트루스 포럼인데 우리나라 진리의 전당 중에 최고의 전당이 바로 서울대학 여길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국제정세뿐만 아니라 이 세상 돌아가는 일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좋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료가 완전하지 못하면은 그러면은 이 세상을 정확히 분석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자기가 봐야 될 자료를 다 봐야 되는 것이죠. 국제정치는 각 국가들에 관한 자료를 다 우리가 볼 거를 다 미스하지 않고 다 잘 수집해서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냥 수많은 자료들을 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는 방법이 학자들은 이론이라고 그러죠. 이론 또는 관점. 그래서 우리 공부할 때 보면은 교수님들이 그러죠. 이 세상을 제대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좋은 자료와 좋은 이론이 있어야 된다. Theory and data. 이게 학문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올바로 보고 싶으면은 좋은 이론과 좋은 자료를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아무리 이론이 좋아도 자료가 불비할 때는 이제 분석이 틀리는 것이죠. 저는 우리나라 언론들이라든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걸 보면서 이 언론이 데이터를 제공을 해야 되는데 데이터가 너무나 틀리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데이터를 제시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틀리죠. 여러분 혹시 2016년 우리나라 신문 열심히 보신 분들 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에 당선될 것이라고 보도한 신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미국조차도 마찬가지죠. 물론 미국에서는 트럼프가 될 거라고 보도한 기자들도 있었고 언론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마도 없습니다. 없어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된 다음에 사과한 언론 봤습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올바로 제공하지 못했다. 이 사람이 이렇게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라고 사과한 적도 하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이제 트럼프는 이상한 사람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세상이 참 개판이 될 것이고 또 미국 국민들도 참 허접하다. 그래놓고서 이제 그래서 탄핵된다고 그랬는데 혹시 여러분 지금 오히려 탄핵의 역풍을 맞는 것이 힐러리라는 사실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지금 힐러리가 감옥 가고 잘못하면 오바마가 감옥 가게 생긴 거예요. 잘못 만들다 보니까 이게 거꾸로 돼가지고 역풍이 거꾸로 온 겁니다. 트럼프가 탄핵당한대. 이렇게 엉터리로 참 보도가 나온 것을 보고서 참 우리가 올바른 데이터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들 몇 개 보도해 드리겠습니다. 그냥 시사 몇 개 얘기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 딸이 한국에 도착한 다음에
이방카가 지금 한국에 도착했다. 우리는 미국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이방카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없다. 이방카가 지금 미국을 대표해서 한국을 왔다라고 얘기를 했죠.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저쪽은 이방카고 여긴 김여정인데, 김여정을 한국에서는 백두혈통이라고 부러워하는 언론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모나리자처럼 생겼다고 그러는 사람도 있고, 고개를 꼿꼿이 들고 있다고. 그렇게 보는 것이 맞는 거냐?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다. 2030 세대도 분노. 오늘 아침 신문입니다. 가짜 평화의 치욕적 굴종. 평화는 어떤 것이 평화인 줄 아십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가들이 우리 국민들한테 대해서 뭔가 대단히 잘못 가르쳐주고 있는 게 있습니다. 한국 시민들한테 전쟁입니까? 평화입니까? 라고 물어봐요. 거기서 전쟁이라고 대답할 사람이 지구에 어디 있습니까? 지구에. 70억 중에서 전쟁입니다. 그럴 사람 한 사람도 있습니까? 그건 틀린 질문입니다. 평화하고 전쟁은 같은 레벨의 단어가 아닙니다. 속성이 다른 단어예요.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하면 평화는 목적입니다. 전쟁은 수단입니다. 평화라는 목적을 이룩하기 위해서 때로는 할 수 없이 전쟁을 하기도 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가짜 평화는 전쟁보다 못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그 가짜 평화를 몇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이완용이가 이룩한 평화. 그게 진짜 평화입니까?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를 뺏겼는데 그때 일본한테 총 맞아 죽은 사람 없습니다. 나라가 없어졌는데도 평화적으로, 그럼 그것도 평화예요? 우리는 지금 그걸 평화라고 얘기하는 것 혹시 아닌가 하는 반문을 해보십시오. 이완용이는 평화주의자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때 전쟁을 해서 전쟁을 하면 아마 졌었겠죠. 그러면은 지금처럼 일본에 깔려 살았다는 분노가 오래가지는 않을지도 모릅니다. 바로. 그리고 전쟁은 한다지만은 평화를 한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속성이 다른 말이기 때문에 그렇죠. 평화를 지킨다고 그러지만은 전쟁을 지킨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런데 전쟁이냐 평화냐라고 그것을 동차원에다 놓고 질문하는 것은 그 질문이 틀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그 가짜 평화, 진짜 평화 이런 거 구분할 줄 알아야 되죠. 이것도 오늘 나온 서로 눈도 안 마주쳤다 그러는데 지금 미국은 북한을 보기를 핵을 가지고 말썽을 부리는 나라보다 훨씬 더 넘어가서 보고 있습니다. 저거는 같이 상존할 수가 없는 집단으로 보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런 문제들 앞으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요거는 제가 이제 미국 뉴스를 보는데 저는 여러 개를 봅니다. 폭스 뉴스를 보고 CNN을 보고 그리고 월스트리트 저널을 보고 뉴욕 타임즈도 보고 이렇게 반대되는 걸 다 봐야지 이제 거기서 중간을 찾을 수가 있어요. 폭스 뉴스 2월 20일자에 북한 선수들이 와서 너무나도 잘 못하고 있는데 메달 같은 거 하나도 못하고 있는데 쟤네들이 북한에 가서 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라는 그런 기사가 떴더라고요. 가서 벌을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근데 벌을 받은 적이 있대요. 1966년에 그 북한의 월드컵 팀이 포르투갈한테 5대3으로 졌는데 가가지고 전부 집단 수용소로 보내가지고 벌 받고 노동하고 그랬답니다. 후세인이 말이죠. 자기 축구팀이 축구에 졌다고, 월드컵에 졌다고 축구 선수들을 데려다가 돌로 공을 만들어놓고 그걸 발로 차라고 그랬는데 발뼈가 부러지고 발에서 피가 나올 때까지 차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저게 사상이 틀려먹었으면 축구샤바다 지는 겁니까? 사상이 잘못됐다고 말이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저런 뉴스가 최근에 나오고 있더라는 그런 얘기죠. 이것도 폭스뉴스 2월 15일자인데 지금 탈북한 리종호라는 39호실 북한의 달러벌이 하는 데죠. 거기서 나온 사람이 지금 김정은이는 떨고 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떨고 있으면 안 되죠. 그렇게 잘난 척하고 큰 소리 질렀으면은 장렬하게 끝까지 가봐야죠. 이런 거가 있습니다. 최근에 있던 데이터 1월 31일 날 북한 시리주에서 대형 화재가 났다. 연기가 100m까지 올랐다. 이거는 중국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연기가 100m까지 올라갔다.
그리고 저게 뭔가 화학비료 공장이 있었다고 그러고 그 화학비료 공장이 봉화화학이래요. 거기서 정제한 기름을 보관하는 저장 시설이 있는 지역. 뭐 정확한 정보가 안 나오는데 1월 31일 날 하여간 그러니까 그 석유에 관계되는 겁니다. 석유에 관계되는 시설이 북한에서 크게 터졌다. 그리고 그다음에 딱 3주일 지난 2월 21일 이거는 미국에 있는 제 지인이 가끔가다 이제 데이터를 보내줍니다. 우리나라는 이거 내가 받고서 한 5일 지난 다음에 한국일보에서 나왔어요. 한국일보에서 나왔는데 북한 정유시설 밀집 낮은 선봉에 일주일째 큰 불길이 일고 있다. 한국일보 2월 28일이니까 한 3일 후에 제가 그 2월 21일 날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 보면은 낮은 선봉이 이 빨간 표시 있는 데죠. 유난히 새까맣니다. 그래갖고서 그 탄소 뭐 공기 농도를 보니까 서울보다 100배가 더 지저분하대요. 서울보다 100배나 더 지저분하다면 뭔가 분명히 일이 있는 건데 저 사진 몇 개 더 보면은 바람 부는 대로 연기가 길게 떨어져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선봉에서도 뭐 일이 터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데, 신문에는 이렇게 났죠. 원유 수급이 여의치 않은 북한 경제가 회복할 수 없는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다는 상황이라는 분석이다. 연간 정제 능력이 200만 톤 규모, 200만 톤이면은 뭐 북한에서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저쪽 울산에 있는 울산 정유 공장입니다. 그냥 원유를 갖다가는 쓰질 못하죠. 그거를 정제를 해서 디젤도 만들고 뭐 등유도 만들고 다 그래야 되는데 그게 지금 불나고 있다. 일주일 동안 다 없어졌다는 소리죠. 우리나라 KBS는 확인된 바 없다. 이거 확인된 바 없다고 그러는데 이거 이런 거 뭐 이런 지도만 찾아봐도 확인되는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쪽 뭐 지도가 좀 뿌옇지만은 저쪽 연계 쭉 이렇게 나가는 장면이 보이죠? 낮은 선봉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 자꾸 그 대화 하는데 대화 잘못하면 전쟁 납니다. 그리고 대화는 그 미국이 진주만을 폭격당하는 그 순간 일본 대사하고 미국 관리들하고 대화하고 있었습니다. 대화 안 한다고 전쟁 나고 대화하면 전쟁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미국 사람들이 한 말을 보겠습니다. 조지 슬주, 이 사람이 그 레이건 대통령 때 미국 국무장관입니다. 95세인가 6세인가 그렇대요. 옆에 헨리 키시너 박사 나오는데 조지 슬주 씨가 한 말이에요. 트럼프 정부는 레드라인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빈 협박은 결국 아군을 파괴할 겁니다. 레드라인을 언급한 이상 트럼프는 레드라인을 여러 번 언급했죠. 우리는 적을 쏴 죽일 준비가 돼 있어야 합니다. 저게 지금 미국 사람들의 인식입니다. 키신저 박사, 핵 동결은 의미가 없습니다. 대화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구나. 대화를 하게 되면 지금 북한이 만들어놨는데 북한은 최하 뭐겠습니까? 없애는 건 안 되죠. 내가 더 이상 안 만들게. 더 이상 안 만들게 정도까지. 그런데 그거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 동결이라는 것은 사실상 북한의 핵 보유를 인정하는 것이고 결국 이로 인해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유발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하고 얘기하면 미국의 목적은 뭡니까? 다 없애. 다 없앤데 김정은이 다 없애면 김정은일 수가 없습니다. 김정은이라는 그 인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북한 정권의 속성이 있는 겁니다. 북한 정권은 동물의 왕국에서 말하면 전갈과 같은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갈에서 독을 빼면은 그건 레짐 체인지입니다. 죽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북한은 더 이상 어쩔 수가 없는 상황까지 지금 너무나 그동안에 이제 잘못이 누적이 돼 있는 것이죠. 잘못이 누적돼 있어서 이것이 그냥 해결되기 힘들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적인 핵 확산이 유발될 것입니다. 북한 핵을 그냥 놔두면은 만약 미국이 그래 너 그만해 거기까지 해라 그러면은 일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국제정치 널찍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댄 코츠라는 미국 국가정보국장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대해서 평화적인 방법이 사용 가능한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핵과 미사일 개발 멈출 어떠한 징후도 보이지 않으며
이제 북한을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해야 할 시간이 아주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말 나온 지 지금 다 한 열흘밖에 안 되는 얘기들입니다. 지금 미국, 한국에 대해서 제일 정보가 좋을 것이라고 사료되는 마이크 폼페오 국장입니다. 북한의 최근 올림픽 응원단 파견은 핵 개발의 시간을 벌기 위한 미소 전략입니다. 이거 보통 사람도 아는 거 아니겠어요? 올림픽 대표로 파견된 김여정이 북한에서 선전 선동부를 담당하고 있음을 상기해야 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에는 백두혈통이라고 나오고 그리고 모나리자고 나왔는데 미국 CIA 국장은 저거는 북한의 선전선동부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다라고 나오고 아주 못 쓰는 정권이라고 이렇게 나오죠. 이거 가지고 논쟁 많은데 뭐 이거 논쟁할 필요 없으면 그냥 여러분이 상상해 보십시오. 저쪽 사진 가지고 이제 이 마스크 가지고 했고 김일성 젊은 때 사진이냐 아니냐 그랬는데 북한에서 아주 근거학적으로 여기는 사진이 있죠. 김일성, 김정숙, 김정일입니다. 여기가 그 북한이 거짓말하는 김정일이 태어났다는 밀령입니다. 밀령. 그리고 저 꼭대기에 봉우리가 보이는데 저게 정일봉입니다. 정일봉. 북한에서 나온 그 조선 역사를 보면은 정일봉 꼭대기하고 김정일이 태어났던 요 자리까지 직선거리가 216m입니다. 216m인 이유는 그 친구가 2월 16일 날 태어났기 때문이라고 이런 그 황당한 역사책을 우리들이 다 참 읽느라고 고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까 했던 거죠.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우리나라 와가지고서 참 한국 사람들 중에서 속이 시원한 사람도 있었는데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애통해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 올렸는데 얼마나 부통령이 하잘것 쓰잘데없는 사람인가라는 식으로 그 분통을 표현했는데 미국 부통령 중에서 드문드문 대통령 못지않은 그런 막강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요번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됐는데 2012년도에 미국 대통령에 가장 근접한 사람이 누구냐? 공화당 중에서 그때 펜스가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때 트럼프는 이름이 나오질 않았어요. 그리고 이 펜스라는 사람은 자기가 그랬습니다. 나는 기독교도 I'm a Christian, conservative, Republican 순서대로 그렇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기는 순서대로 기독교인이고 보수고 그리고 공화당이다. 작년 초에 하도 트럼프가 탄핵당한다고 그러니까 미국의 보수적인 사람이 탄핵당하면 차라리 더 낫겠다. 더 끝내주는 대통령이 나올 테니까 저 사람이 그래서 트럼프보다 펜스는 more conservative, 더 보수적이고 more aggressive, 더 공격적이고 그리고 more evangelical, 더 기독교적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참 세상 돌아가는 거 모르니까 그런 얘기들 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람 그 대단한 사람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번 대통령 될 가능성도 꽤 있는 이 사람이 한 말입니다. 북한이 이제 김일성 일가, 우리가 북한 전체가 개판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뭐 우리 여기 다 북한에서 넘어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북한 주민하고 우리 다 일가 친척들이죠. 그런데 노스코리아에서 김 패밀리, 김가 가문입니다. 이 가문은 최근에 자기 형을 화학무기로 죽이려고 명령을 했었고 김정남이 돈가스 맞고 죽지 않았습니까? 공항에서. 그리고 자기 엉클을, 고모부를 10,000명이 보는 앞에서 처형한 This is evil. 이것은 악이다 그랬습니다. 악. 지금 악과 싸우는 겁니다. 핵무기 뭐 이런 거가 아니라 미국이 말이죠. 이스라엘이 핵무기 만드는 거는 가만 놔둡니다. 영국이 핵무기 만들 때는 내 거 줄게 그랬습니다. 아예 내 걸 갖다 쓰지 그러냐고. 북한이 핵무기 때문에만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이건 악이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렇죠. 미국이 핵무기 만드는데 눈 감아준 나라가 얼마나 많아요. 영국 거, 프랑스 거 다 눈 감아줬죠. 안 되는 거가 몇 개 있고 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North Korea is the most tyrannical and oppressive regime on the planet. 플래닛입니다.
그냥 세계라고 쓰지도 않았어요. 지구 위에서 제일 악질 정권이라고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이건 뭐 지금 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 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죠. 천안함 거기 가서 이제 북한 탈북한 사람들 다 만나고 그랬습니다. 이제 국제정책적인 기초 지식 한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저 꼬마 나라지만은 우리나라는 결코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땅덩어리가 작다고 작은 게 아니에요. 땅덩어리도 안 작습니다. 세계에 나라가 221개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남한 땅만 107등입니다. 그러니까 중국보다 앞이에요. 107등이니까 중국보다 앞이죠. 221개 중에서 우리나라 인구, 남한 인구 2,500만, 남한 인구 5천만, 세계 25등입니다. 우리나라 국방비 세계 9등입니다. 우리나라 무역액 세계 9등입니다. 수출액. 우리나라 GDP 세계 11등입니다. 저는 종합국력 세계 12등쯤 되는 나라라고 봅니다. 세계 12등쯤 되는데 우리나라가 12등 노릇을 못하고 사는 것은 북한이라는 골치 아픈 존재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통일한다는 것은 뭐 이렇게 고상한 이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보다 힘들지 않게 편안하게 그리고 지금보다 더 그러니까 뭐 넉넉하게 여러모로 그렇게 살기 위해서 통일을 하는 건데 통일이 왜 이렇게 안 될까? 이것도 그냥 아주 심플한 진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중국 때문에 안 되고 그 다음에 일본도 속으로는 찬성은 안 해요.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묘수는 지금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미국과 한국과 일본이라는 그 동맹 관계에서 일본이 속으로 반대하지만은 그게 이제 겉으로 표출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중국이 반대하고 내가 일본도 반대한다고 그러는데 일단 반대한다고 얘기를 하고서 설명하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반대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국제정치의 힘의 논리입니다. 국제정치학 어느 책을 보더라도 이웃의 힘센 나라가 들어서는 것은 막아야 한다. 국제정치는 힘의 정치죠. 지금 북한이 중국말 안 듣습니다. 김정은이 중국말 안 들어요. 그리고 일본이 한국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지금도 안 듣는데 그 김정일이가 통일을 한다? 김정은이가 중국이 반대합니다. 일본이 한국이 북한 통일하는 거 일본은 속으로 내심 좀 뜨끔할 거예요. 일단 힘의 정치 때문에 반대하는 것. 그거는 뭐 국제정치의 기본이죠. 두 번째는 지정학입니다. 지정학은 뭐냐면은 붙어 있는 나라끼리는 잘 지내기 힘들다. 붙어 있는 나라는 적일 확률이 훨씬 높다. 그것은 인간 사회의 기본 논리예요. 누가 이제 살인당했습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럼 경찰이 누구부터 봅니까? 그 사람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이제 수사 범위를 넓혀 나가는 겁니다. 국제 정치에서도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은 누가 하느냐? 전쟁은 누가 하느냐를 가장 쉽게 대답하는 방법은 붙어 있는 나라가 합니다. 그러면은 90%가 맞습니다. 지구상의 전쟁은 붙어 있는 나라가 90%. 지구상의 전쟁은 90%가 붙어 있는 나라끼리 하는 겁니다. 10%가 떨어져 있는 나라에 해군이 센 나라들이 이제 하죠. 우리나라는 중국하고 일본 외에 다른 나라와 전쟁한 적이 없습니다. 앞으로 영원히 그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본과 중국과 전쟁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영구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런데 지정학적으로 붙어있는 나라끼리 전쟁한다고 그랬죠. 중국은 한국을 자기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처럼 생겼다고 인식을 합니다. 망치가 여기 붙어있던 게 얼마나 피곤해요. 근데 이 망치가 잘라져 있습니다. 일본은 자기 심장을 겨누는 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칼이 지금 분질러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정학적으로 그리고 국제정치의 그 파워 폴리틱스의 원칙상으로 일본과 중국이 한국의 통일을 반대합니다. 그러면은 한국이 일본과 중국이 반대하는 통일을 과연 할 수 있을까? 일본은 세계에서 3등의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고 중국은 세계 2등의 힘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통일을 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세계 2등, 3등한테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통일은 불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지구는 요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전체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있는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이것이 통일되는 것이 자기한테 하나도 나쁠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그것을 좋아가지고 빨리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런 거 없어요. 그리고 미국이 한국에 불쌍해서 통일시켜야 되겠다는 그것도 없습니다. 다만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저게 통일되면은 나한테 나쁠 게 하나도 없구만. 첫째 이유, 중국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뒤통수에 붙어있는 망치라고 그랬죠. 망치를 내가 쥐고 있는 거가 되네. 일본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자기를 찌르는 칼이라고 그랬죠. 그 칼을 내가 쥐고 있으면 되겠구나. 한국이 통일되면 어떻게 미국이 쥐고 있을 건데. 지정학, 적은 멀리, 친구는 가까이. 원교 근공, 이건 3,000년 동안 틀린 적이 없어요. 월명이 베트남 공산주의로 통일됐는데 누구 편 됩니까? 미국 편 되죠. 왜? 중국을 막아야 되니까. 그래서 한반도가 통일되는 데 대해서 구조적으로 반대가 없는 나라가 미국 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언제 이걸 빨리 통일시켜주고 싶을까? 중국이 맹렬하게 커지면 미국이 다급해집니다. 중국이 가다가 이거 별 볼 일이 없네 그러면은 다급할 것이 없습니다. 그걸 우리가 잘 활용해서 통일을 하느냐 마느냐는 우리의 능력이죠. 우리는 이렇게 말하면은 좀 그렇지만은 한국이 당당하게 설 수 있는 날이 우리가 힘이 어느 정도 되는 날이냐면은 둘이 싸워요. A하고 B가 싸웁니다. 근데 우리가 A 쪽에 붙든 B 쪽에 붙든 우리가 붙는 쪽이 승리한다 하는 만큼 힘이 셌을 때 우리는 당당하게 아무 편 안 붙고서 이런 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한쪽에 붙어야 되는데 한쪽에 붙을 때 고려사항이 1. 이길 나라한테 붙자. 2. 지정학적으로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나라. 3. 정치 사상적으로 친구가 될 수 있는 나라. 이런 거 다 따져보면 답이 팍 나오죠. 근데 그런 것들을 지금 에러를 범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출신의 박성주 교수인데 이분은 지금 독일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죠. 누가 나에게 독일 통일을 이뤄낸 요인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세 가지를 요약하겠다. 미국의 지원, 소득의 경제력, 소득의 단결력. 이 세 가지 때문에 독일이 통일을 했는데 그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의 지원이었다. 우리나라도 똑같다. 특히 미국의 도움 없으면 한반도 통일은 절대 불가능하다. 정치학자가 절대라는 말 잘 안 쓰는데 얼마나 자신 있게 대답한 겁니까? 저도 이 말에 절대적으로 동의합니다. 미국마저도 한국의 통일에 대해서 관심 없으면 통일 안 되는 것이죠. 미국이 이거 통일시켜야 되겠다 그러면 통일 쪽으로 갈 수 있습니다. 바로 독일이 얼마나 독일 그 수상이 미국 보고 통일시켜달라고 백악관을 자기 집처럼 들락날락거렸습니다. 개인 비행기 타고 다니면서 그 겉으로 통일이 된 다음에 그 비사가 밝혀졌는데 정말 독일이 가서 정말 형님 통일 좀 시켜주십시오 하고 정말 보통 저런 곳이 아니죠. 영국하고 프랑스가 반대했습니다. 대처 수상이 레이건하고 얼마나 친합니까? 그런데 독일이 통일되는 거가 이거 미국이 저걸 통일시키려고 그러지 저거 큰일 났네 하고서 설득이 안 되니까 고바초프를 찾아갔습니다. 대처 수상이. 이건 막아야 됩니다. 독일 통일되면 무슨 일 일어나는지 다 알지 않습니까? 이건 막아야 됩니다. 지금 미국이 정신 못 차리고 저러는데 그러니까 그때 고바초프가 그랬죠. 내가 힘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은 영국하고 프랑스한테 불안해하지 마라. 내가 독일을 통일시키되 내가 독일의 목을 계속 누르고 있을 거야. 목을 조르고 있을 테니까 독일이라는 그 셰퍼드입니다. 그 상징하는 동물이. 무서워요. 통일되면 유럽 전체가 흔들거립니다. 미국이 그걸 누르고 있을 테니까 영국, 프랑스는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통일이 된 겁니다. 바로 독일 통일조차도 그런 강대국 통일조차도 국제적인 영향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지 독일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니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붙어있는 나라는 다 적이라면요. 그러면 캐나다하고 미국은 뭐고 미국하고 멕시코는 뭡니까? 여기서 그것을 깰 수 있는 이론이 하나 나오는 겁니다. 민주주의적 평화론이라는 국제정치 이론이 있는데 데모크라틱 피스 티어리라고 그러죠. 그거는 민주주의 국가들끼리는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상당히 그거는 귀납법적 이론입니다. 역사를 보니까 민주주의끼리는 전쟁을 안 하는 거예요. 붙어 있어도. 붙어 있는 나라들이 하는 것이 90%인데 민주주의는 안 하더라. 민주주의끼리는 안 하더라. 캐나다가 민주주의, 미국의 민주주의, 멕시코가 민주주의는 이 동네에서는 전쟁 안 납니다. 그런데
캐나다가 독재 국가가 됐어요. 그리고 미국한테 맞습니다. 멕시코가 독재 국가가 됐어도 미국한테 맞습니다. 또는 미국이 독재 국가가 되면 캐나다하고 저쪽 멕시코는 덜덜 떨어야 됩니다. 바로 미국은 근데 뭐 독재가 될 가능성이 없는 나라죠. 이 이론 한반도에 적응을 시켜보면은 중국이 제대로 된 민주국가가 되면은 그러면 한반도에는 전쟁이 안 난다. 그런데 지금 중국은 그러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중국이 민주주의 국가가 되면은 위구르, 티베트, 저쪽 강남, 저 광동성, 만주 나 독립시켜줘라고 나올 겁니다. 중국은 지금 자기뿐만 아니라 너무 넓어요. 그래서 적정 사이즈가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민주주의가 되면은 위구르 독립시키고 티베트 독립시켜야 되는데 위구르 하나만 예를 들겠습니다. 위구르가 중국 전체의 한 6분의 1 됩니다. 넓이가. 인구는 뭐 1000만밖에 안 되는데 근데 위구르가 가지고 있는 석유가 중국의 30%, 석탄이 40% 그렇대요. 그놈이 날아가면 뭐 중국은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위구르에서 독립하겠다고 나오면 가서 기관총으로 긁어대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구르 사람이 기관총 얻어맞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분노해서 지금 뭐 하는 줄 아십니까? IS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IS에 들어가서 아예 북경을 가서 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중국이 뭐 그런 거 다 따져보면은 중국도 좀 피곤한 나라는 피곤한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념이 중요하죠. 지금 지구에 있는 70억이 다 좋아하는 이념이 민주와 자유입니다. 자유민주. 이거는 그 미국 학자가 지구를 점령한 이데올로기들 해가지고 자유, 민주, 평화 이 세 가지인데 국가별로 어느 나라든지 평화는 전부 직거래요. 그러니까 평화는 빼고서 앞에 있는 두 개 자유, 민주인데 자유의 민주의 기치를 내건 나라가 지금 미국입니다. 만약 중국도 그 기치를 걸면은 중국이 세계 1등 되더라도 아무 문제가 없죠. 자유민주, 그 뭐 지구 사람들이 다 공통으로 좋다고 따르는 이데올로기니까. 근데 중국이 자유민주 그거 했다가 지금의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남아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즐거운 뉴스입니다. 이거는 미국의 조지 프리드맨이라는 그 미래학을 하는 국제정치학자가 있는데 이 사람이 한국은 통일이 될 거다. 금명간 그 통일된 한국은 무지하게 힘이 센 나라가 될 거다. 그래서 자기는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너무 궁금하다. 이게 논리의 비약이 아니라 국제정치의 상식적인 논리입니다. 한국이 통일되는데 만주가 어떻게 될지가 왜 궁금해? 당연히 궁금하죠. 한국이 커지면 불어날 텐데 어디로 불어나겠습니까? 만주로 불어나지. 그럼 만주에서 중국하고 부딪히지 않겠습니까? 중국은 그것을 대비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은 최근에 윤동주 시인까지도 자기네 애국 시인이라고 그랬죠. 윤동주가 중국 사람이 됐습니다. 왜? 그 동네는 다 중국이니까. 우리 가끔 가다가 역사 공부를 잘 못해서 그러는지 잘못된 이론 중에 하나가 우리는 절대로 남을 먼저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는 틀린 말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남을 먼저 침략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은 고구려는 우리나라 역사에서 빠지죠. 왜? 고구려는 남을 뭐 밥 먹듯이 침략한 나라니까. 밥 먹듯이 침략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그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의 전쟁과 평화관이 그만큼 국제정치의 그 원칙에서 너무나 벗어나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말하면 중국이 거봐 그러니까 고구려는 중국이지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바로 이 사람이 통일이 되면 한국은 강대국이 될 것이다. 그래서 만주는 맨 밑에 만주는 2040년 무렵에 한국의 땅이 될 수 있다고 자기는 본다. 2040년 무렵에 한국 땅이 되면은 앞으로 20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런 날이 오도록 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이 사람은 그 당시에 중국이 2040년에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에도 급급한 나라가 돼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2040년이면 중국이 세계 챔피언으로 우리나라 신문에 의하면 세계 챔피언이 중국입니다. 2040년에는 우리나라 신문만 보면은 우리나라 신문은 뭐 중국이 못할 것이 없는 나라예요. 중국은 대부분 다 잘 나갑니다. 그것도 다 틀린 이론이다는 그 얘기죠. 잘못된 거다는 그 얘기입니다. 2040년에 중국은 내부를 통제하기도 급급하다. 제가 방금 얘기했죠. 우리가 줄 서는데
우리가 줄을 안 쓰려면은 우리가 어느 쪽으로 우리 힘을 갖다 붙이느냐에 따라서 균형이 바뀔 만큼 힘이 세질 때 그때 우리가 균형자 노릇도 할 수 있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줄을 잘 서야 되는데 120년 전 한국이 망할 때, 조선이 망할 때 그때 대표적으로 줄을 잘못 쓴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그때는 지금 거꾸로 상상을 해보면은 참 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시간을 좀 늦출 수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느 시대든지 그 시대에 국제사회가 불안해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불편해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러시아입니다. 근데 러시아가 힘이 막 늘어나면서 태평양으로 오는데 그 당시에 세계 챔피언은 영국이죠. 영국이 유럽에서는 러시아를 다 균형을 잡을 수가 있는데 아시아까지 와서 러시아는 땅으로 오고 영국은 바다로 와야 되는데 이거 균형 맞추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영국이 아시아에서는 일본하고 동맹을 맺죠. 왜? 러시아의 남진을 막으려고. 그런데 조선 정부가 러시아랑 너무 친한 거로 세계에 비치는 겁니다. 아관 파촌도 하고 뭐 민비 정권은 전부 다 중국 쪽이고 그랬을 때 영국하고 그 뒤에서 미국은 이제 그냥 뭐 영국 편에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건데 저 조선을 러시아가 먹는 것보다는 일본이 갖는 게 차라리 낫겠다. 그래가지고 러일 전쟁이라는 전쟁도 다 그런 맥락에서 나는 것이죠. 러일 전쟁할 때 일본이 러시아 함대를 깨버리는데 일본군이 쓴 군함은 영국제입니다. 근데 영국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인데 영국 군함 가지고 일본이 러시아를 다 깨버리는 것이죠. 이 그림 보시면은 뭐 만화가 잘 표현하고 있지만 영국이 일본을 부추겨서 러시아랑 싸우게 하는 겁니다. 미국은 뒤에서 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라고 보고 있는 이런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 중에서 우리가 왜 통일이 안 되냐고 미국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 많은데 미국 때문에 통일이 될 수 있습니다. 미국 때문에 다른 나라는 통일을 다 구조적으로 싫어하지만 미국은 그거 통일되면 나한테 괜찮겠구만. 미국에서 나온 만화입니다. 요 한반도 잘 활용하면은 미국의 세계 전략에 유용할 것 같아라고 보는 그 만화를 제가 어디서 이제 찾았습니다. 아까 지구에 항상 그 문제점 있는 나라로 보여주는 나라가 있는데 120년 전에 러시아라고 그랬죠. 지금은 그것이 중국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문제점 있는 나라랑 친하게 지내는 거는 지구의 기왕에 있는 최고 세력부터 잘못하면 매맞습니다. 지금 이코노미스트가 이게 영국 잡지인데 세계의 가장 힘센 사람 시진핑 조롱하는 내용이죠. 중국은 게임을 페어하게 하고 있느냐? 아니라는 뜻이죠. 중국이 힘이 세지다 보니까 이렇게 됐네. 이게 철퇴처럼 보이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근심스러워하는 나라인데 이 근심스러워하는 나라랑 죽어라 잘 지내겠다고 애를 쓸 경우에 어떻게 되겠냐 잘 생각해 보십시다. 이건 뭐 그냥 그 중국이 바다에다 근근 얘기들이에요. 바다에 근근한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요거는 그냥 필리핀이 중국이 바다에 남진 애를 전부 직거로 만들다 보니까 여기는 조그만 섬, 여기 이렇게 생긴 이게 섬도 아닙니다. 그 모래톱이에요. 저게 스카보로 쇼울이라는 건데 저게 이제 원래는 필리핀 군인들이 가서 총 들고 서 있었죠. 근데 냉전 끝난 다음에 필리핀이 놀랍게도 미국 보고 나가라고 그럽니다. 필리핀 의회에서 나가라고 날짜까지 정해서 나가라는데 미국이 필리핀이 나가라는 날짜보다 몇 달 빨리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나서 중국이 저 섬을 뺏었죠. 저 섬을 뺏고 저 섬에는 지금 중국군들이 가서 총 들고 서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리핀 젊은 친구 하나가 육군사관학교에 몇 년 전에 유학을 왔는데 그 친구가 세미나에서 발표한 내용이 그렇습니다. 미군이 나가자마자 필리핀은 저걸로 서해라고 그러죠. 중국은 자기 남해라고 그러고 필리핀 서해는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다. 중국의 앞바다가 되고 말았죠. 그런데 최근에 중국이 이 섬에다가 이건 섬이 아닌데 12해리 영해라는 게 있습니다. 그 국제법으로 섬이라도 섬 주변에 그러니까 킬로미터는 22km예요. 22km까지는 그 나라의 영토로 취급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친한 나라의 여객선도 거기 들어갈 때는 이제 허락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영해니까.
영해는 섬에다만 걸 수 있습니다. 독도는 섬이 아니기 때문에 독도는 영해가 없어요. 독도는 바위로 칩니다. 국제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섬이라는 거는 거기서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어야 돼요. 물도 있어야 되고 쌀도 나와야 되고. 그래서 이제 바깥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은 사람이 살 수 없다 그러면은 섬이 아니죠. 저기를 중국이 이제 이거로 요걸 할까요? 네. 중국이 여기다가 영해를 선언했습니다. 국제법으로 불법이지만은 무서운 친구가 너 여기 오면 다 쏴버릴 거야. 그러면 못 가죠. 그 지구에 있는 우리나라다 뭐 이런 배들은 불법인 줄 알지만 글로 안 갑니다. 그런데 글로 다니는 배가 하나 있죠. 배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마음 놓고 들락날락하는 배가 있습니다. 미국의 군함입니다. 미국의 군함은 그 중국이 영해라고 선포한 데를 그냥 가로질러 다닙니다. 그러니까 여객선이 들어갈래도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군함이 들어가죠. 미국은 이게 니네 바다가 아니잖아. 국제법적으로 니네가 불법한 거기 때문에 이제 한번 상상을 해봅시다. 성질 급한 중국군 소대장이 또는 중대장이 저거 쏴버려. 그럼 쏘겠죠. 미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반격하겠죠. 전쟁은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겁니다. 소련의 공산주의자 레온 트로츠키가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죠. 선생님은 전쟁에 관심이 없을 겁니다. 그렇지만 전쟁은 선생님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요. 그게 전쟁입니다. 전쟁은 둘이 하는 거예요. 혼자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나는 평화라도 저놈이 때리면은 그러면 전쟁이에요. 근데도 이제 나는 평화입니다. 나 때리지 마세요. 원하는 거 다 들어줄 테니까. 그게 가짜 평화죠. 그게 가짜 평화입니다. 그냥 꿇는 거, 주저앉는 거.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미국은 이 작전을 이름을 붙였습니다. Freedom of Navigation Operation. Freedom of Navigation. 여길 네가 왜 막니? 바다는 아무나 다니는 거야. 다닐 수가 있지. 근데 왜 못 다니게 해? 라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얘기 신문에 난 거 못 봤죠? 나는 해군 참모총장, 우리나라 참모총장 두 분한테 들은 얘기입니다. 중국이 바다에다가 서해 바다에다가 124도선으로 이걸 거놓고서 우리 해군 군함들이 나가면은 쫓는데요. 들어가라고. 이거는 자기 바다고 이건 니네 바다니까 더 이상 나오지 말라고. 저거를 제가 그 미국 해군 세미나에 가서 발표했더니 남해 구단선이 서해 바다까지 연결된 거군요. 그러더라고요. 미국 해군 장교 한 분이. 이게 중국말로 남해입니다. 남해. 다 잊지는 못하고 9개의 끊어진 선이에요. 하나, 둘, 셋, 넷 해서 9개죠. 남해 구단선. 그래서 이 남진해의 90%가 중국 바다고 여기에 있는 모든 섬은 중국 섬이라고 지금 중국이 주장하고 있는데 그리고 여기 산 같지 않은 데다 전부 다 영해를 선포해가지고 그래서 바다에 맘 놓고 다닐 때가 많이 줄어들었어요. 중국이 이건 들어오지 마 그러면 피해 가야 되니까. 근데 미국 군함들은 글로 막 다니고 있는 중이고 지금 그런 일들이 저쪽 아랫동네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중국의 사드 가지고 중국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냥 한두 가지 군사 지식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국이 말이죠. 우리가 이제 만주를 본다고. 그러니까 사드는 200km 안에 있는 걸 맞춥니다. 근데 200km 안에 있는 것을 요격해서 격추시키기 위해서는 1000km 정도로 봐야 돼요. 이렇게 부채꼴로. 그러다 보니까 만주를 미국이 보게 됩니다. 한반도 어디다 갖다 놔도 만주 일부가 보여요. 그러니까 중국이 왜 북한 미사일 잡는다 그러면서 만주를 쳐다보니 여기에 대해서는 첫 번째 답. 만주는 미국이 처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기 시작한 지 50년도 넘었어. 그럼 중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번에는 보기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쏘잖아. 그렇죠. 쏠 수 있죠. 뭐를 쏘는데 만주에 있는 통화라는 미사일 기지가 있는데 거기에서 쏘는 미사일은 서울만 맞습니다. 600km 사정거리 미사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 미국이 다 맞출 수 있습니다. 근데 중국이 한 말은 그 얘기는 하지 않고 우리가 미국하고 전쟁할 때 미국으로 ICBM을 쏴야 되는데 그거를 만주를 쳐다보면서 니네가 요격할 수 있잖아 라고 분노를 했는데 이제 지구는 이렇게 평면이 아니죠. 여기서 쏘면은 만주로 날아갑니다. 이렇게 미국이 만주를 보면 중국 미사일을 맞출 수 있어요. 근데 지구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ICBM들이 중국 서부 지방에 많이 있는데 미국을 쏠 때 얘네들은 북극을 통해서 캐나다를 거쳐서 미국 본토로 날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만주인데 이렇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이거 바보들이나 이렇게 멀리 돌아가지 빨리 가야 되잖아요, 미사일은. 그러니까 저건 말이 원천적으로 안 되는 얘기입니다. 중국 사람들도 다 알아요. 근데 저걸 가지고 뭐 난리를 치는데 우리가 제대로 대응도 못했다는 그런 얘기죠. 기본적인 데이터, 국제정치는 자료가 좋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료 한번 보겠습니다. 미국의 2016년도 GDP가 18조 6천억이에요. 중국이 11조 2천억. 2016년을 제가 쓴 거는 수많은 학자들과 뭐 기자들과 이런 사람들이 2016년이면은 중국이 미국을 앞설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해입니다. 2016년이면 중국이 분명히 앞설 거예요. 아무리 늦어도 우리나라에서 중국에 관한 소설 써가지고 뭐 많이 판매를 했던 그 정글만리의 저자 그 사람이 그랬죠. 2016년에 중국이 지원이 되리라는 것을 모르는 한국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2016년에 중국이 지원이 되는 거 2016년에 중국이 지원됐는지 보겠습니다. 18조, 11조. 러시아가 12조 8천억, 한국이 14조 1천억. 여러분, 러시아 GDP가 한국보다 작다는 거 일찌감치 알고 계셨습니까? 예. 알고 계신 사람은 진짜 진리를 아는 사람입니다. 러시아가 4강이면 우리는 3.5강입니다. 돈으로 쳤을 때. 러시아가 12조. 그리고 1인당 소득. 미국은 세계 7등입니다. 59,745달러. 어떤 사람이 그래요. 미국도 1등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GDP가 좀 개인 소득이 낮더라도 뭐 세계 1등 못 될 건 어디 있습니까? 미국 앞에 있는 7개는 도시국가들입니다. 나라가 없어요. 나라 같은 나라가 없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등치가 있는 나라 중에서 미국이 1등입니다. 중국은 73등. 중국이 8,582불인데 세계 평균이 1038불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은 지구 평균보다도 가난합니다. 중국 사람의 평균은. 이런 거 잘 보셔야 되고. 그리고 2017년에는 미국은 19조, 중국은 11조 9천억. 거리는 오히려 더 벌어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러시아는 금년에도 한국보다 못합니다. 요거 2014년부터 한번 몇 년을 보겠습니다. 2014년에 미국은 17조, 18조. 이거 아주 특이한 이 데이터만 모아놓은 그 홈페이지인데 이거 IMF 자료로 그리고 여기 있는 돈 액수는 2017년에 미국 달러 화폐 기준으로 계산한 건데 보니까 2016년도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2.9, 중국은 1.88로 나옵니다. 참 기가 막힌 데이터를 제가 발견하고 미국보다도 중국 경제 성장률이 못하다. 우리나라 신문은 7%라고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신문에 이렇게 나오죠. 중국이 7%라고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 것 중에서도 다 그렇게 나오진 않는데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렇게 나왔습니다. 오늘 중국이 7% 성장이라고 발표했다. 우리 신문사는 중국 경제를 전문하는 경제학자 60몇 명한테 전화를 걸어서 이 데이터가 확실하냐라고 질문했다. 단 한 사람도 그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고 대답해 주었다. 그러니까 좀 그래도 세상 러시아가 2014년에는 2조입니다. 2조. 2015년에는 1조 3천억, 2016년에는 1조 2천억. 이거 7천억 달러가 줄어들었네. 1년 사이에. 저거를 우리가 모르면은 세상 돌아가는 건 모릅니다. 러시아가 1년 사이에 7천억, 35%가 줄었으면은 그 정상적인 나라라면 대통령 쫓겨나야 되는 것이죠. 저게 어떻게 저렇게 줄어들었느냐. 2014년 7월 달에 미국에서 대박이 터졌습니다. 석유. 셰일가스가 터지는 해가 이제 있다는 건 알았는데 이놈이 그대로 터진 것이 14년 여름입니다. 그래서 2014년에 자기 국가 수입의 한 90%를 석유하고 가스 빨아서 버는 러시아가 석유값이 반토막 나는 바람에 저렇게 뭐 망하게 되었다는 그런 얘기죠. 세계 우리가 국제 정치는 국력을 분석하는 학문인데
미국의 GDP는, 미국의 국방비는 1등부터 15등 정도까지 합친 거랑 대략 같습니다. 미국의 해군력은 2등부터 18등까지 합친 거랑 같습니다. G2가 아니에요. G1의 시대입니다, 지금. 근데 자꾸 G2 하고 중국이 미국은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미국이 올라간 적이 없다뇨. 볼까요? 1970년에 미국의 GDP가 지구의 25%입니다. 1975년에 26.3으로 나오네요. 2009년에는 26.7. 그러면 30년 동안에 변했나요? 26.3, 26.7. 금년 것도 25%가 넘습니다. 근데 왜 미국을 자꾸 망했다고 그러지? 그 데이터를 하는 사람은 1945년 데이터를 봅니다. 1945년에 2차 대전 딱 끝냈을 때 미국 GDP가 지구의 50%입니다. 그러니까 50%가 25니까 반으로 줄어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는 통계학 공부를 잘못한 것이죠. 우리 여기 있는 사람들이 평균 재산이 얼마인가를 한번 계산해 보려고 그러는데 여기 계시는 분이 평균 가지고 계신 돈이 10조야. 그 우리 평균 재산은 졸제 몇천억으로 올라갑니다. 이 사람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빼고 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전부 쭉 내려가죠.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 정몽준 의원이 있을 때 우리나라 국회의원 평균 재산이 몇백억으로 나옵니다. 한 사람 것만 나눠도 다른 사람이 다 0이라도 몇백억이 되죠. 그래서 그때 빼고 계산하는 겁니다. 그래서 1945년은 그거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없는 해입니다. 그래서 왜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이런 나라들이 다 누워 있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그 나라들이 2차 대전 이전에 경제력을 회복한 것을 70년으로 칩니다, 학자들이. 70년부터 보니까 미국 경제력은 한 번도 내려가거나 그대로다. 조금씩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그대로답니다. 아시아가 올라갔고 한국, 일본, 중국 올라갔습니다. 유럽이 내려간 거예요. 이건 2010년에는 미국이 유럽보다 못하지만 지금은 유럽보다 미국이 앞섭니다. 그래서 저런 통계 같은 것도 우리가 제대로 봐야지 올바른 분석을 할 수 있다. 여러분, 그 미국이 횡재 맞았다는 얘기 제가 제 그 인터넷 방송으로는 했었는데 미국 사람들이 드디어 이 정도를 횡재라고 치는구나. 내가 지난 12월 달에 미국 갔다가 저 책을 발견하고 하버드 대학의 교수입니다. 책 제목이 횡재예요, 횡재. 그래서 부제가 새로운 에너지의 풍부함은 어떻게 지구 정치를 엎어놓았고 뒤엎어놓았고 미국의 힘을 강하게 했을까라는 그런 그 책인데 제가 그걸 보고 나서 이제 1년 전에 사뒀는데 그냥 나중에 논문 쓸 때 읽으려고 안 읽었던 책인데 급히 다시 읽어봤습니다. 급히 다시 읽었는데 다시 이 책에 나온 그 아주 놀라운 말 한마디 소개하겠습니다.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 훨씬 많은 양의 개발 가능 에너지 자원을 지금 꺼내 쓸 수 있는 리커버러블 에너지를 지구 어느 나라보다 많이 갖고 있는데 얼마나 많냐? 우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러시아, 중국과 그 외 모든 오페크 국가들을 모두 합친 것보다 더 많은 이제 지구 정치는 지난 30년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게임 오버. 미국이 혼자 가지고 있는 석유가 지구 나머지 다른 나라 다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많대요. 지난 30년 동안 미국이 어디 가서 싸웠습니까? 중동 가서 싸웠죠. 왜? 석유 때문에. 미국 대통령에 출마했던 그 상원의원 한 사람이 그랬죠. 우리가 중동 가는 이유는 세 가지다. 오일. 두 번째 이유 오일. 세 번째 이유 오일. 근데 이제 중동 갈 이유가 없죠. 그럼 어디 와야 됩니까? 아시아로 와야 되죠. 아시아로 그래서 오는 겁니다. 중동 석유, 사우디아라비아, 우리나라 신문에 이런 기사 났습니까? 그거는 일면 톱으로 나야 되는 기사입니다. 미국 금년도 석유 생산 사우디 앞질러. 미국 금년도 석유 생산 러시아 앞질러. 그런 말 들어보신 적 없죠? 그거는 신문에 일면으로 나와야 되는 뉴스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2015년도 연두연설에서 작년 우리는 석유와 가스 생산을 각각 세계 1위를 다시 차지했습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거는 지구 정치가 완전히 뒤바뀌는 사건인데 그런 게 신문에 나오질 않습니다. 미국은 가스와 석유가 다 1등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러시아 석유 사가지고 겨울에 따뜻하게 지냈죠.
러시아는 매일 그거 가지고 못 사게 굴죠. 독일한테. 금년 겨울 춥대는데 돈 좀 더 올려줘. 안 올려줬다면 끄죠. 잠그죠. 이제 앞으로 미국이 안정적으로 싼 값에 공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그 석유 나오는 지도인데 이것 때문에 이제 지구 정치가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모르는데 이거 모르면 안 된다는 것. 제가 미국 잡지 중에 포린 폴리시라는 아주 유명한 잡지가 있습니다. 1년에 6번 나오는 잡지인데 그 잡지에 2012년 1, 2월호에 6번 나오니까 이제 1, 2월호죠. 그 뒤에 사설이 있습니다. 사설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은 저는 그때 그 사설을 읽고 그 당시까지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10여 년 전에 국제정치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살던 말 엔티테러 워페어, 오사마 빈 라덴 전부 다 그 말만 다 하는 겁니다. 왜? 뭐 하도 테러 전쟁이 중요하니까 그 말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지난 10년 동안 우리들이 국제정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입에 달고 산 말은 The Rise of China, 중국의 부상 그런 말을 하고 있었지. 그런데 2012년 1, 2월호 포린 폴리시 사설에 앞으로는 아메리칸 에너지 붐 이것이 국제정치의 최고의 화두가 될 거야. 세계의 최대 국제정치 화두가 아메리칸 에너지 붐인데 우리나라는 라이즈 오브 차이나입니다. 지금 현재. 그러니까 못 따라가는 거예요. 중국이 정말로 미국을 앞서서 1등이 된다 그러면은 중국하고 잘 지내야 됩니다. 중국 경제가 정말 잘 나가서 미국을 앞설 거라면 중국하고 친하게 지내야 되죠. 근데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번지수를 잘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이거 쭉 이제 넘어가고. 더 붐이라는 요것도 한 4년 전에 나온 책인데 경제학자가 쓴 책입니다. 수세기 동안 미국은 군사력을 사용하였다. To keep oil flowing. 석유가 미국으로 쉬지 않고 흘러오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전쟁도 했고 바다도 지켰다. 그러나 이 시대는 이제 끝날 때가 되었다. 2020년이 되면은 미국은 지구에서 가장 석유를 많이 생산하는 나라가 될 것이다. 2020년이 아니라 2015년에 돼버렸습니다. 거의 혁명이죠.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이 데이터를 지금 잘 못 알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석유를 작업하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만 하나 그냥 잠깐 보겠습니다. 30년 동안 미국이 매년 7조 3천억 달러를 군사비로 쓰지 않아도 될 것이다. 즉 1년에 중동의 석유를 지키려고 쓴 군사비가 2,400억 달러입니다. 평균. 그리고 연 1,500달러를 석유를 안 사와도 됩니다. 이제 앞으로 다 작업을 하게 되면 석유값만 한 4천억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비 안 나가고 석유값 안 나가는 것만 해도 번전이 되는 겁니다. 미국이 1년에 7천억 적자를 받는데 석유 가지고 저절로 적자가 0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팔아먹으니까 앞으로 흑자로 그냥 저절로 바꾸는 겁니다. 바로 이런 무시무시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이건 쭉 보고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앞으로는 석유의 시대가 아니라 그래도 4차 산업혁명 시대 아니냐고. 4차 산업혁명을 누가 주도하는지 볼까요? 이것도 영국 잡지 이코노미스트에서 난 건데 세계의 가장 값어치 있는 자원들 석유는 아직도 값어치 있는 자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조금 이따 설명할게요. 요거 21세기인데 아마존, 우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페이스북, 테슬라 얘네들이 4차 산업혁명의 선두주자들입니다. 저기서 미국 회사 아닌 회사들 봤어요? 그리고 석유가 지금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 태양광으로는 전기밖에 생산을 못합니다. 풍력 가지고도 전기밖에 생산을 못해요. 석유 가지고는 이런 거 만드는 거예요. 이런 거 다 석유로 만드는 겁니다. 석유는 그래서 마스터 에너지라고 합니다. 태양광선하고는 본질이 다르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이제 시대가 그래서 어떤 사람이 미국은 재수가 좋다 그러는데 미국 사람한테 그 얘기하면 화내요. 이거 파느라고 우리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쉐일은 다른 나라에도 있는데 다른 나라는 못 팝니다. 그거는 쉐일을 미국이 개발하게 된 것을 한마디로 말하라고 그러면은 미국의 기업가 정신,
아메리칸 앙트레프로너십의 산물이지 얘가 뭐 그냥 재수가 좋아서 그런 건 아니다는 그 얘기입니다. 미국의 그 육군 대장인 사람이 쓴 건데 이것도 나온 지 한 3년 한 몇 개월 된 책이에요. Don't wait for the next war. 다음번 전쟁은 없습니다. 라고 쓴 책인데 이 사람은 경제학 박사입니다. 육사 경제학 교관하던 사람인데 왜 다음번 전쟁이 없느냐? 미국에 근접한 나라가 점점 없어지기 때문이에요. 중국이 따라와서 근접하면 언젠가 전쟁 납니다. 힘이 바뀌어야 되니까. 그런데 멀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럴 염려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이런 책이 한 줄도 소개되지 않습니다. 한 줄도 소개되지 않아요. 미국 육군 대장이 쓴 책인데 그리고 저 사람은 또 공화당 아주 특이하게 민주당을 지지하는 심지어는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도 이름이 올랐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 것을 다 알아야지 세상을 분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이 한 얘기로 이제 미국이 석유가 얼마나 더 많은가를 이제 예측을 했는데 아까 내가 그 지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확인된 석유가 200년어치입니다. 200년어치. 200년어치에다가 가스는 적어도 100년어치입니다. 근데 그거는 요구가 나오기 전에 계산이에요. 여기 로키 산맥에서 쉐일이 또 발견됐는데 이거를 지금 말한 웨슬리 클락 장군의 분석에 의하면 맥시멈 2조 배럴 정도 보면 되겠다. 2조는 지금 미국이 하루에 쓰는 거로 나누면 304년어치입니다. 그러니까 저거로 500년 쓸 석유가 확보됐어요. 그 이제 이제 500년 쓸 석유를 가진 나라하고 석유를 수입하는데 완전히 그 1달러에 신경 쓰는 나라하고 게임을 한다? 나는 그런 시대는 이제 갔다고 봅니다. 뭐 얘네들이 왜 저렇게 그 재수가 좋았는지 그건 뭐 나중에 얘기고 어쨌든 간에 팩트니까. 이거 뭐 쭉 넘어가고요. 트럼프가 씩씩한 것도 있지만은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옮긴 것은 1995년에 미국 의회에서 의결한 겁니다. 1995년에 미국 상원에서 95대 3으로 앞으로 4년 이내에 미국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 수도로 인정하고 대사관을 옮길 것이다. 옮겨야 한다라고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킨 법안이에요. 99년에 가야 되는데 다른 대통령들이 전부 다 마음이 약해서 못 갔습니다. 중동에 그 분노를 일으키면 석유를 못 얻었으니까. 근데 석유 문제는 당연히 해결됐죠. 그리고 그 외에도 트럼프가 이제 또 어떤 뭐 다른 사람보다 것이 더 좋은 것이죠. 그래서 가는 겁니다. 이것이 무슨 그러면 세계가 난리 날 게 뭐 있어요. 지금 중동이 미국에 팔 석유 1리터도 안 사가도 되는데 난리가 날 것도 없죠. 우리나라는 이제 뭐가 예상된다 신문에 이렇게 나오는데 뭐가 예상됩니까? 저 친구가 이제 핵전력을 잘 모르더라고요. 이 사람이 뉴클리어 버튼이라고 그랬는데 버튼은 세상에 없습니다. 말로 그냥 학자들이 뉴클리어 버튼이라는 말을 써요. 이게 시스템 전체를 통괄해서 버튼이라고 쓰는데 진짜 발사할 때는 열쇠로 돌립니다. 열쇠로 돌려요. 그러니까 핵 시설에다 열쇠를 껴갖고 돌리면 나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누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자기 책상에 있다 그러면은 자기가 누른다는 소린가요? 이 세상에 대통령이 이거 누르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정말로 시비를 걸자면은 미국, 내가 지금 연설하고 있는 이 마이크 옆에 여기에 핵 단추가 있다는 사실을 너네들은 알고 있어야 돼. 라고 말했으면 핵 단추의 본질을 아는. 그러니까 미국은 대통령이 가는 곳마다 핵 단추가 따라다닙니다. 그 일명 핵 단추가 그 가방이에요. 핵 가방이라고 그러죠. 20kg짜리 큰 가방인데 그거 요번에 미국 대통령 북경에 갔을 때 그거 들고 가는 사람을 막았다가 미국 경호원들이 중국놈 아예 그냥 집어 던져버렸죠. 못 들어가게 한다고 그냥 차버렸습니다. 중국이 사과했죠. 우린 가서 매 맞고 오고. 여기도 단추가 있다는 걸 미국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맞는데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 본토가 타격권에 있다.
작년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 몇 번 했습니까? 14번 했습니다. 그 중에서 성공이 9번, 실패가 5번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실험 5번 실패한 거 다 아시죠? 예, 모르셔도 괜찮습니다. 그건 전문가나 알면 되는데 그런 거는 신문이 가르쳐 줘야 되죠. 쭉 보시고 북한이 지금 말하자고 그러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말하자입니까? 우리가 말하자는 성의에 감동받아서 말하자고 나왔습니까? 미국이 밟으니까 무서워서 나온 겁니까? 두 가지가 다 이유가 있겠는데 어떤 이유가 더 큰지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트럼프가 한 말입니다. 1월 2일 날 제재 및 다른 수단이 북한에 큰 충격을 주기 시작하고 있다. 북한 병사들이 위협을 무릅쓰고 남한으로 탈출하고 있다. 로켓맨은 이게 김정은은 로켓맨이라고 그러죠. 처음으로 한국과 대화를 하고자 한다. 아마도 그것은 좋은 뉴스일 수도 있고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 두고 봅시다.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는 건 뭡니까? 너 지금 마지막 카드를 잘못 쓰고 있는 것 같아. 그 카드 없어지면 넌 정말 끝이야. 그런 경고입니다. 너 마지막을 그렇게 허술하게 날려버리냐?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나는 혹은 나쁜 뉴스일 수도 있다가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트럼프가 이제 김정은이가 핵단추가 있다고 그랬는데 자기 책상에 놓여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의 굶주리고 파탄난 정권 사람들 중 나도 역시 트럼프도 역시 핵단추를 가지고 있으며 트럼프의 핵단추는 김정은이 가진 것보다 훨씬 강력하고 크며 또 트럼프 것은 작동 가능한 것이라고 말해줄 사람 없는가? And my button works. 이게 제일 중요한 말입니다. 야, 니 거는 눌러도 안 나가잖아. 응? 쭉 넘어가시고요. 예, 미국도 대화론자입니다. 말로 하는 게 최고예요. 말로 하는 걸 반대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조건이 있죠. 니키 헤일리라는 유엔 대사. 이 사람이 미국 트럼프가 공화당 대통령 되는 날 대통령 후보 수락 연설을 하고서 그 다음에 공화당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그 연설을 또 해설을 하는데 그 연설을 상당히 아주 비판적으로 해설했던 사람이 당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주지사 니키 헤일리였습니다. 근데 트럼프가 저 사람을 딱 미국에서는 대사 중에서 유엔 대사가 제일 높아요. 하는 걸 보고서 와, 트럼프 진짜 전략가구나. 인도를 자기 편으로 그대로 데리고 오는 순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가서 또 그렇게 트럼프와의 그 호흡을 잘 맞추면서 그걸 하더라고요. 이 사람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우리도 북한하고 대화하고 싶어. 그런데 조건이 있어. 1. 미국이 인정하는 상당 기간 동안 핵실험과 미사일 실험을 하지 말 것. 그 상당 기간 동안은 며칠인지 안 가르쳐 줬습니다. 미니멈 75일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9월 15일 날하고 11월 29일 할 때까지가 75일이거든요. 그리고 아직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번에 한번 그 기간을 카운팅하는데 11월 29일부터 날려버렸어요. 2월 8일 날 쇼를 한번 하는 바람에 이제 2월 8일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1, 2, 3, 4가. 예. 그리고 왜 해요? 4월 25일 날 하면 되지. 원래 쭉 하던 거. 올림픽 하기 전날 하느라고 2월 8일 날 한 것이죠. 상징적으로. 예. 두 번째, 장기간 동안 실험하지 말고 그 다음에 핵을 없애겠다고 얘기를 해. 그러면 얘기 시작할 테니까. 없애겠다는 의향을 먼저 밝히면 얘기를 하겠다. 원래 그 대화할 때는 아무 이유 없이 만나서 얘기합니까? 목적이 있어야지 되는 거 아니에요? 뭐를 하든지 간에. 예. 그냥 우리는 무조건 대화 하는데 무슨 대화를 하는데. 예. 이런 것들이 미국 마이크 폼페오 CIA 국장 다시 나왔습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이 이것을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즉 우리 정권은 트럼프 행정부는 과거의 정권하고 달라. 오바마 트럼프랑 달라. 오바마하고 클린턴하고는 달라. 우리는 we are intent on resolving this. 무서운 말이죠. 우리는 이 문제 지금 해결할 결의를 가지고 있어. 북핵 문제를 해결할 결의를 가지고 있지. 그것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 그리고 우리도 확실하게 firm conviction, 우리도 그건 분명히 알고 있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데
외교적으로 하는 것이 최고라는 사실은 우리도 확실하게 이해하고 있어. 그렇지만 그것은 지금 안 될 경우에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 쓸 각오가 돼 있지. 외교는 비판적이다. 외교가 원칙이지만은 비판적이다, 비관적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 사람들 쓰는 용어 잘 보세요. We will just have to wait and see. 기다리겠어. Before rendering final judgment. Final judgment. 여기 저 교회 다니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까? 기독교에서 final judgment는 무지하게 무서운 말입니다. 최후의 심판이에요. 최후의 심판. 마지막 그거는 우리가 하는 거야. 네가 하는 걸 잘 보고. 그래서 여기에서 지난 금년 들어와서 미국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핵무기가 가장 큰 포션이 아니더라고요. 이건 도대체 이게 사람이 사는 나라냐 이게? 인간들이 살 수 있는 나라야? 라는 쪽으로 계속 몰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같이 지구에 저런 거가 있으면 되겠냐 하는 그러니까 미국이 냉전이 끝날 때까지는 미국의 목적은 미국의 그 제도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유와 프리덤과 데모크라시를 지키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그것을 확산하는 겁니다. 소련이 무너진다면 미국의 데모크라시와 민주주의와 자유를 확산하는 건데 지금 거기에 북한이 그 사악한 정권이 핵만 없으면 되겠습니까? 국민을 막 죽이고 그러는데 지금 최근에 한반도에 와 있는 뭐 폭격기들 이런 건 뭐 여러분 다 아는 거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랬죠. Fire and Fury, 화염과 분노. 저것도 또 상당히 성경에 나오는 말입니다. 화염과 분노.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작년 9월 18일 날 나와서 얘기를 했는데 트럼프 행정부는 서울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으면서도 북한을 군사적으로 공격할 수 있다라고 질문했습니다. 그게 뭔가? 라고 기자들이 질문했어요. 기자들 질문에 대답 안 하고 있었는데 안 가르쳐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기자 한 사람이 당신 지금 카이네틱 웨폰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카이네틱 웨폰. 그거는 이제 운동, 카이네틱 그러면 운동입니다, 운동. 예를 들어서 요거 아주 가벼운데 이거를 1km 상공에서 떨궈뜨리고 우리가 맞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죠. 그게 운동 에너지가 무지무지하게 세니까 그거 얘기하는 거니까 그랬더니 이제 그렇다 그러진 않았는데 신문 기자 표현으로는 오프가드 이걸 막고 있던 걸 풀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거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한 말이 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아직까지 북한의 미사일을 요격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9월 18일 날 요격하지 않았습니까? 혹시? 라고 저는 거꾸로 물어보고 싶어요. 카이네틱 웨폰이 생긴 거 이렇게 생긴 겁니다. 저거는 그냥 쇳덩어리예요. 텅스텐입니다. 텅스텐인데 길이가 6m예요. 6m고 폭이 30cm입니다. 그래서 그냥 세워놓고 보면 전봇대 같아요. 그런데 그냥 우주에서 쏘는 게 아니라 떨겨뜨리는 겁니다. 지구로. 얼마나 빨리 내려오는지 땅에 닿을 때 속도가 마하 10이에요. 10.8km 초속. 요만한 거 있죠? 이 손바닥보다 작은 거. 정말 요만한 거. 요만한 쇳덩어리를 떨겨뜨리면은 요거를 900m에서 떨겨뜨리면은 땅에 닿을 때 세메트 22cm를 뚫습니다. 요만한 게. 근데 저기 6m에다 30cm짜리를 쏘는데 이게 떨어질 때 폭발력은 조거 한낙값이 웬만한 핵폭탄하고 같습니다. 그런데 열도 없고 방사능도 없어요. 저런 걸 만들어 놨는데 저거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안 했다 하는 그 얘기입니다. 그 반응, 그러니까 사진들은 이런 거예요. 그렇죠? 네. 이제 시간이 지금 많이 지났기 때문에 원래 그 30분까지 강의를 하고 질문 받는 거기 때문에 제가 이제 요거를 좀 넘어가면서 북한이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려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국민들이 너무 잘 지식인들이 제대로 소개를 안 했습니다. 그 얘기를 잠깐 할게요. 북한이 미국까지 가는 핵폭탄을 만들지 않으면 그거는 사실은 헛겁니다. 사실 동결도 헛거는 헛거예요. 미국까지 가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까지 가는 것을 죽어도 만들어야 되는 이유, 그는 김정일이가 이미 몇십 년 전에 얘기를 한 겁니다. 김정일이가 얘기를 했는데 그 김정일이 얘기한 걸 먼저 찾아볼게요. 이게 되게 길죠. 네. 김정일이 한 말입니다. 수령님 대 조국을 통일하자면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저거는 국제정치의 기초를 이해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왜 우리나라는 저 쉬운 기초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여기가 미국이에요. 제가 북한입니다. 이 옆에 계시는 선생님이 대한민국입니다. 내가 미국한테 그러는 거예요. 미국, 내가 남조선 아우랑 70년 동안 이러고 살고 있는데 내 통일해야 되겠소. 말로는 안 돼서 내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제발 좀 개입하지 좀 마시오. 당신이 뭔데 우리 통일 문제에 개입해? 그러놓고 공격을 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이라 치세요. 지금 북한의 핵무기가 미국 땅에 아직 도달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 북한이 대한민국을 공격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맹조약에서 막아주겠죠. 그리고 미국은 본토에 안 떨어지니까 큰 걱정 없이 막을 수가 있겠죠. 그게 지금 상황입니다. 상황 2, 두 번째 상황. 로스앤젤레스하고 시애틀하고 미국 저 서쪽에 있는 한국 도시 몇 개가 북한의 핵폭탄 맞을 확률이 100%가 됐어요. 북한이 어찌어찌해서 그 상황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놓고 미국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남한하고 통일을 해야 되는데 말로는 안 돼서 내 전쟁이라도 하는 수밖에 없겠소. 당신 요번에도 개입하지 마시오. 만약 개입하면 내가 지지. 그렇지만 나는 요번에는 그냥은 못 지고 로스앤젤레스 정도는 죽이고 질 거예요. 죽이고 죽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서울을 살리려고 LA를 포기한다? 그거 바보요. 알아서 하시오. 그래서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그럼 미국은 어떻게 할까요? 나는 로스앤젤레스 정도가 없어지더라도 대한민국하고 약속했기 때문에 도와야 돼. 그러고 싸울까요? 이 지구상에 미국이 LA를 포기하고 도와줄 나라는 아무도 없습니다. 영국도 미국, 프랑스도 독일도 다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은 어떻게 해서라도 미국 LA 한 군데만이라도 죽일 수 있는 날, 그날 한반도 전쟁을 미국의 개입 염려 없이 할 수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보고 나가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미국이 안 나가네. 그런데 북한의 핵폭탄이 미국을 도달하는 날, 그날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수가 없게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아주 심플한 국제정치의 논리죠. 미국하고 북한 사이에 소련하고 미국 사이에 있던 그런 핵 억지 상황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미국의 도시 하나만 북한한테 100% 죽을 수 있다는 것만 개런티 되는 날 미국은 한국을 못 도와준다는 그 얘기죠. 그래서 수령님 대 조국을 통일하, 자기 아버지 있을 때 미국 본토를 때릴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마음 놓고 조국 통일 대사변을 주동적으로 맞이할 수 있다. 이거를 저 사람 얘기가 아니라 헨리 키신저 박사 얘기다는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계속해서 북한 보고 미국 보고 좀 제발 한국에 좀 끼지 말라고 아무리 북한이 소리를 질렀어도 미국이 그것을 안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미국 본토를 맞힐 수 있는 날이 왔을 때 이제는 불가침 조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북한이 한국을 공격하는데 한국을 공격할까? 그런 날이 오면은 안 하죠. 이 서울대학이 무지막지한 이 시설을 왜 부십니까? 미쳤습니까? 그때 북한은 우리한테 이제 미국은 너희 안 도와준다. 그러니까 어떡할래? 항복할래? 싸우다 죽을래? 너희들은
내가 핵이 없을 때도 싸우는 게 무서워서 맞고서도 가만히 있었잖아.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너를 못 도와주는 상황에서 네가 나한테 덤빌 거야? 그것도 또 김정은이 이론이 아닙니다. 그거는 국제정치학에 공부하신 분은 다 아는 한스 모겐소 교수 책에 나오는 얘기죠. 그 교수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다투고 있는 두 나라 중 한 나라가 핵무장에 성공할 경우 다른 나라는 전략적 옵션이 두 가지로 줄어든다. 1. 전쟁을 하다가 죽는 것. 2. 미리 항복을 하는 것. 그러니까 북한이 미국을 때릴 수 있으면 미국은 한국을 도와줄 수가 없고, 그리고 한국은 그냥 평화적으로 항복하는 것이죠. 어떡할 거예요? 핵으로 싸우다 죽을 겁니까? 우리도 갖고 있어야지. 그걸 막으려면 우리도 핵을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은 뭐냐? 우리도 핵을 만들거나 아니면 미국 것을 갖다 놓거나 또는 김정은은 믿을 수 없으니까 미리 가서 폭격해서 뺏거나 뭐 이런 몇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공도 좀 잘하고 그리고 사드 같은 것도 더 많이 배치를 하고 그래서 이제 방법이 뭐 전혀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려면은 이것을 제대로 알고 이것을 끌어갈 수 있는 그 리더십이 좋아야 되는데 거기에서 지금 우리가 답답함을 느끼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정은이도 슬퍼요. 이 친구 슬퍼서 이렇게 뚱뚱해지는 겁니다. 김정은이가 맨 처음에 북한 정권을 잡았을 때가 몸무게가 90kg입니다. 근데 지금 130으로 치거든요. 40kg이 늘었는데 여러분 미국의 정보력은 우리의 상상을 훨씬 뛰어넘습니다. 저 사람의 몸무게를 미국이 다 측정을 하는 건데 야 너 와서 무게 따라봐 그런 것은 아니죠. 딱 보고서 키 몸무게가 다 계산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 130인데 왜 130이 됐느냐를 미국 정보당국에서는 김정은이가 이 암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to cope with assassination fears, 암살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빈지 이팅, 빈지 드링킹, 폭식을 합니다. 그래서 몸무게가 그냥 막 느는 거예요. 지금 잘 걷지도 못하죠. 저 친구 34살밖에 안 됐습니다. 바로 자기도 힘들죠. 우리나라 신문에 최근에 막 나오는데 요 비행기가 그레이 이글이라는 미국의 사람 안 타는 비행기죠. 여기 이제 잠재리 눈이 있는데 이게 뭐 밑에 있는 건 아주 사람 눈보다 몇백 배 정확히 보죠. 얘가 미사일 4발, 폭탄 4발인데 얘가 가지고 있는 폭탄은 땅에 맞으면은 땅에서 지표에서 터지는 게 60m를 뚫고 들어가서 터집니다. 60m면은 지상으로 치면 20층짜리 건물입니다. 저거를 이거 폭격기죠, 폭격기. 그런데 저 비행기가 그동안에 무슨 용도로만 사용됐냐면은 적의 요인 암살용으로 사용됐습니다. 오바마가 저거를 그렇게 많이 썼어요. 그런데 적의 요인을 암살할 때 요인이 높은 사람일수록 이쪽에서 허락을 해주는 사람도 높아집니다. 오바마가 사인해야 되는 경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오바마가 요거는 그레이 이글이고 그거보다 더 앞에 거가 프레디터라고 얘보다 이제 성능이 조금 못한 거예요. 그런데 프레디터를 1000번 사용하라고 허가를 했고 그 1000번의 허가를 통해서 3000명이 죽었습니다. 근데 내가 그 글을 읽는데 오바마는 이거 사인할 때 눈도 깜짝거리지 않았다. 오바마 트럼프에 비하면 상당히 좀 마음이 약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눈도 깜짝하지 않았다라고 돼 있어요.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거 다 하기 전에 북한 얘기만 오늘 주로 하고서 지금 질문 받을 텐데 김일성이가 한 말이죠. 남조선이 급속하게 경제 성장을 이루겠다고 해서 부러워하거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만반의 전쟁 준비를 갖추고 있다가 일단 유사시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게 되면 남조선의 발전된 경제가 다 우리 거가 된다. 아주 간단한 방법이죠. 뺏으면 된대요. 남조선을 해방하고 조국을 통일하기 전에 우리에게 평화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을 순간도 잊어서는 안 된다. 이 사람은 평화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의 정권이 존재하는 한 그것은 평화가 아니야. 가짜야. 그래서 다 없어지는 날, 나 혼자 한반도 전체를 지배하게 되는 날, 그때가 진짜 평화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 3분에 걸쳐서 작년에 북한이
4번 미사일을 쐈는데 그중에서 5번 실패인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1월 20일 날 됐죠. 2월 12일 날 트럼프를 완전히 축하 폭탄 한 방 쏴줬습니다. 트럼프 무지하게 화났죠. 그날 캐나다 수상 만나고 나와서 캐나다 얘기는 안 하고 북한 얘기만 했습니다. 가만 안 있겠다고. 그리고 요거는 그냥 스커드 미사일이기 때문에 이건 장거리는 아니에요. 3월, 4월. 요거 빨간 거는 다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초록색은 다 성공한 겁니다. 이것도 실패. 그래갖고 총 14번 중에서 5번이 실패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뭘까? 궁금하죠? 4월 달에 그냥 다 실패했어. 5월 달부터 성공합니다. 5월 10일 날 우리나라 대통령 새로 취임하죠. 그리고 취임하자마자 3일 만에 성공했고 20일, 29일 그냥 5월 달에 3번을 쐈습니다. 다 성공이에요. 5월 14일 날 성공했을 때 북한 사람들이 모여서 울었습니다. 운 얘기 신문에 나오죠. 주체적 핵강국 건설사에 특기할 위대한 사변 자선만대에 물려줄 주체탄이 나왔다. 김정은 동지 어쩌고 저쩌고. 그 맨 마지막에는 그 노동신문 보면은 김정은 동지 이하 북한의 핵과학자들이 모여서 눈물바다를 이루었다. 눈물바다를 이루었다는 걸 말로 뺏겠다. 한번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그게 말로 뺏어지는 것인지. 그런데 그럼 이 실패된 그 얘기를 보겠습니다. 이게 3번 실패됐는데 4월 16일 날 3번째 실패할 때 그래서 미국 텔레비도 열심히 봐야 됩니다. 이 사람이 미국 국가안보 차석이에요. 이 사람한테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잘 쏘는다는데 왜 이렇게 실패가 많아요? 라고 하면서 US 사보타지 노스코리아 미사일 런치. 그 미국이 지금 사보타지 하는 거 아닙니까? 사보타지 뭡니까? 방해하는 거죠. 가서 뭐 우리 배구샵 할 때 스파이크 때리면 손 들고 있는 게 다 사보타지 하는 거죠. 스파이크 못 먹히게. 그때는 이 사람이 한 얘기가 재밌습니다. You know, 알잖아요. We can't talk about secret intelligence. 비밀 정보. 그리고 은밀한 작전. 이런 거 말할 수 없다는 거 아시잖아요. 이 말을 했어요. 그런 거 어떻게 가르쳐 드려요? 그 얘기죠. 그리고 I really have no comment. 근데 정말 할 말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15일 그 전날 미국 신문에 나온 기사예요. 찰스 크라우트 해머라는 미국의 아주 평론가인데 약간 보수 평론가로 칩니다. 보수. 이 사람이 하버드 대학 1등으로 졸업한 정치학 박사예요. 이 사람은 오바마는 좀 우습게 봤는데 트럼프는 좀 잘하는 것 같아. 그래가지고 4월 15일 날 김일성이 105번째 되는 생일날 한 말입니다. 신문에. 선제 타격은 아직은 좀 가능성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오늘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되었다. 더욱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는 아마도 가능한 일은 is a shootdown of North Korea missile in flight. 날고 있는 북한 미사일을 격추시켜 버리는 것이지. 4월 15일 날 한 말입니다. 그리고 4월 16일 그가 격추당했다가 아니라 실험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미국 국가안보 차석한테 이게 무슨 일이냐 물어봤는데 비밀이라서 말씀드릴 수 없다고 그랬습니다. 금년 1월 4일 날 미국 내셔널 인터레스트라는 잡지에 북한이 자기를 폭격하고 말았다. failed missile test. 미사일 테스트가 실패함으로써 4월 28일 거가 실패한 겁니다. 4월 28일 거가 실패했는데 요거는 북한이 미국한테 가까이다 보여주려고 바닷가에서 안 쏘고 내륙에서 쏩니다. 야, 우리 미사일은 말이야 날아가다가 바다까지 못 나갈 가능성은 전혀 없어. 그 정도는 충분해 그런 뜻이죠. 그래서 평양 부근에서 쐈는데 평양 북도에 떨어졌습니다. 날다가 그냥 떨어진 것이죠. 그런 걸 비행 실패라고 그럽니다. 발사 실패, 비행 실패. 4월 28일 날 떨어진 거는 북한의 어떤 마을에 떨어진 거로 돼 있습니다. 뭐 어떻게 됐는지는 그 이후에는 알 수 없는데 그래서 저 미국 신문에 자기를 폭격하고 말았다 이렇게 나와요. 자기를 폭격하고 말았다. 이런 거 우리나라 신문에 그렇게 크게 다루지지 않죠. 북한 핵실험 시설 붕괴 200명 사망. 풍계리가
저쪽 그 동해바다 한강도 쪽에 있는데 9월 24일 또는 9월 23일로 나옵니다. 9월 23일, 4일 그 무렵에 미국 B-1 폭격기가 NLL을 넘어서 깊이 날아갔다라고 우리나라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다음 날 혹은 뭐 하루 이틀 틀리는데 하루 이틀 틀리는 이유를 잘 보면은 미국하고 한국이 시간이 틀리기 때문에 날짜가 하루 이틀 틀리더라고요. 풍계리에서 지진이 났다. 중국 사람들이 그날 뭐라고 그랬냐면은 북한 너는 절대로 다음번에 거기서 실험하면 큰일 나, 다 죽어 라고 중국이 경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지진 데이터를 보면은 지진이 났는데 지표에서 지진이 난 거로 되어 있습니다. 진앙지가 지표다? 이게 또 뭐야? 그냥 상상해 봅시다. 폭탄이 떨어지면은 지표가 0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앙지가. 아무튼 뭐 잘 모르겠는데 그러고 나서 한 달 있다가 미국 또 신문, 미국 언론에 북한이 핵실험 시설이 사고가 붕괴가 돼가지고 200명이 사망하였다. 이 200명은 누굴까요? 총소부일까요? 핵과학자일까요? 북한의 그 핵 전략 로켓군 장교들일까요? 뭐 상상 가능한 것이죠. 이런 일들도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종합을 하면은 지금 북한이라는 저 정권은 트럼프 같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미국이라는 나라가 같이 상존할 수 없는 거로 치는 겁니다. 자기 사촌, 자기 고모부를 기관총, 그것도 비행기 쏘는 기관포로 쏴 죽입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장군들을 다 죽였어요. 뭐 여기 김영철 와서 폼 잡고 다니는데 그 사람도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북한은 국민들을 잘 먹고 잘 살게 함으로써 거기서 정치적 권력의 정통성이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더 이상. 누굽니까? 정치 그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항상 옆에다가 대장 정도 장군을 데리고 다니는 나라예요. 아버지 죽은 다음에 이 사람이 리용호 차수라는 별 4개보다도 하나 더 높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옆에 있어야지 권력이 유지가 되는 거예요. 왜? 국민이 덤비면 가서 때려야 되니까. 그래서 인민무력부장이라는 직책이죠. 얘 아버지하고 할아버지는 인민무력부장을 한 번 쓰면 6년, 7년씩 썼습니다. 신복부활을 써야 되니까. 김정일이가 그랬습니다. 리용호 차수한테 장군, 저 녀석이 그 나이가 어린데 뒤를 잘 좀 봐주시오. 내가 죽거들랑. 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2인자가 딱 되는데 2인자가 되는 순간부터 김정은이는 이 사람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자기를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 그래서 북한의 인민무력부장이 김정은이 된 다음에 6명 바뀌었습니다. 지금 6번째가 하고 있어요. 1년에 한 번씩 바뀌는 겁니다. 대장들이. 바로 전번에 죽은 사람은 현영철 대장인데 그 사람이 죽은 이유는, 공개된 이유는 졸다가 죽은 겁니다. 김정은이가 뭐 하는데 졸았다는 거예요. 분노를 참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바로 이런 일들이 있는데 저 정권은 저는 이제 곧 무너지리라고 봅니다. 무너뜨려야 한다고 봅니다. 제가 어디서 강의를 했는데 그게 무너질 수가 있을까요? 그러길래 그건 답이 아니고 질문도 아니고 무너뜨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거를 우리가 정말 이 기회 있게 이 상황을 활용하면 통일도 되는 겁니다. 통일되고 만주까지 앞으로 차지할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할 수 있고 그런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건 뭐 여기 있는 국제정치 다 설명하려면 한참 더 걸리지만은 오늘 뭐 이제 또 여러분 질문도 받고 그래야 되니까 이 정도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